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지난 주말 개막했죠. 토트넘 허스퍼가 가장 많은 골과 가장 큰 점수차 승리로 개막 라운드 선두로 치고 나섰는데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아슬아슬하게 우승을 놓쳤던 리버풀, 이 맨시티와 리버풀이 양강으로 꼽히고 있지만 리버풀이 승격팀 풀럼과 개막전에서 2대2로 비기면서 불안하다라는 평가, 우려도 따르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들도 많고 또 사디오 마네가 떠난 가운데 공격 라인의 개편 과정, 또 미드필드 보강이 되지 않은 부분 등 여러 가지로 리버풀이 오히려 토트넘에 밀려서 맨시티에 대항마는 토트넘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은 이번 풀럼과의 경기를 마치고 경기 외적인 핑계를 대면서 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대체 리버풀의 개막 라운드에서 어떤 경기를 했길래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인지 영국의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분석했거든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분석 내용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 선두는 토트넘 허스퍼입니다.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개막 라운드에서 최다 골을 넣은 팀이 됐어요. 4골을 넣은 팀뿐만 아니라 3골을 넣은 팀조차 없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최다 득점 팀이었고요. 또 최다 골차, 3골차 승리를 이룬 유일한 팀이기도 했습니다. 아스널, 본머스, 맨시티, 뉴캐슬 등이 2골차 승리를 거뒀고 브라이튼, 리즈, 첼시가 1점 차의 아슬아슬한 승리, 그리고 리버풀과 비긴 풀럼이 동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공동 9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막 라운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한 것이 가장 큰 충격이긴 하지만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브라이튼이 맨유를 상대로 4대0으로 크게 이겼던 바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놀라웠던 결과는 리버풀이 승격팀인 풀럼과 2대2로 비긴 것인데요. 이 결과 이후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력한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맨시티의 올 시즌 우승 배당률을 무려 1.5배로 거의 우승이 확실시된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리버풀은 4배에서 4.8배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토트넘 허스퍼가 낮게는 11배까지도 이제 배당률이 책정될 정도로 리버풀과 더불어서 2위, 3위를 경쟁하는 팀이 될 것이다. 첼시가 조금 낮고 아스널이 이제 26배니까 19배를 책정한 것도 있긴 하지만 4위권에 들어가기 역시 쉽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인 538은 경기력 지표 등까지 분석했을 때는 그래도 여전히 리버풀이 2위가 아니겠느냐.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지금 54%까지 높아졌고 리버풀이 23%, 첼시가 11%, 토트넘이 6%로 기록되고 있고 아스날 3%, 브라이튼이 1% 등 총 6개 팀이 이제 우승 확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막전의 가장 큰 화제는 클롭 감독의 인터뷰였죠. 선수들이 초반부터 태도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쉽진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선수들을 질타하기도 했으나 피치가 좀 건조했다. 경기장이 좀 물을 덜 뿌려가지고 뻑뻑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경기를 하기 어려웠다. 풀럼의 홈 경기장이니 이해는 하지만 조금은 아쉬웠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풀럼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우리 경기장은 경기 전에 물을 충분히 뿌렸다, 스프링클러 가동했다,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하는 또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매치 오브 더 데이의 분석을 보면 사실 리버풀이 이런 잔디 문제를 핑계 삼을 정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풀럼이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리버풀이 비겼고 그것도 간신히 비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풀럼이 전반전에 1-0으로 앞서가다가 후반전에 동점골을 내줬고 다시 2대1로 앞서가다가 가까스로 리버풀이 동점골을 넣고 비긴 경기였거든요. 물론 루이스 디아스 선수의 슈팅이 전반전에 골대를 맞고 나온 장면도 있었지만 풀럼도 후반전에 케바노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양팀 모두 비등비등한 경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승격팀 풀럼 같은 경우에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했는데요. 왓포드 시절부터 에버튼 시절까지 토트넘에 입단한 히샬리송 선수의 가치와 진가를 미리 알아보고 영입한 포르투갈 출신의 마르코 실바 감독이 지휘하면서 또 한 번 이 실바 감독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케바노, 미트로비치, 데코르도바, 리드가 3톱을 이뤘고 보강된 것이 중원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공격형 미드필더 페레이라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 미드필더인 팔리냐가 가세했는데 이 두 선수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개와 공수 양면에 걸친 그 풍부한 움직임을 통해서 풀럼의 퀄리티를 매우 높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도 4-3-3 포메이션인데요. 영입생인 다르윈 누네스가 벤치에서 대기한 가운데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가짜 9번으로 최전방에 배치되고 오른쪽에 살라, 왼쪽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배치됐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이 가동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핸더슨, 파비뉴, 티아고, 알칸타라, 포백 라인은 알렉산더 아놀드와 마티프, 판데이크, 로버트슨, 골문 알리송이 지키는 등 말씀드린 대로 후반전에 다르윈 누네스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전력이 좀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리버풀 입장에서는 현재 부상 선수가 프리시즌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기를 치르다가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9월 중순까지 뛸 수 없다라는 좀 비보가 전해졌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또 다른 기대주인 커티스 존스 선수가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부상 자원이고, 또 공격 라인의 디오구 조타도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초반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후보 골키퍼인 켈러 선수, 이 선수가 좀 부상으로 빠지면서 커뮤니티 실드에 아드리안 선수가 나와 있었죠. 알리송 선수가 다행히 풀럼과의 경기에 맞춰서 복귀를 하긴 했는데요. 또 다른 중앙 미드필더 나비 케이타도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고, 알렉스 옥슬레이드 셰인벌리, 여기에 센터백 이브라히마 코나테까지 부상이기 때문에 8명의 선수가 이탈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뎁스 문제라든지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일정상에서 로테이션 가동 과정에 전력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아주 긴 부상 선수라기보다는 9월 달에는 그래도 속속 돌아올 수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리버풀이 이제 8월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전술적인 제한점이 생겼을 때, 그리고 변화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풀럼이 이날 경기를 잘하면서 리버풀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리버풀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는데, 리버풀은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카드가 있는 게 또 하나의 무기였으나, 그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8월달 일정에 생각보다 더 많은 승점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풀럼이 리버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앨런 시어러가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풀럼의 압박이 너무나 좋았다.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과 공격 전개를 완전히 괴롭히면서 리버풀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이, 리버풀이 사실은 클롭 감독과 함께 개겐 프레싱을 필두로 굉장히 좋은 세계적인 압박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데, 풀럼이 리버풀이 원하는 그런 강렬한 축구로 상대를 무력화했다라고 시어러가 소개를 했습니다. 경기장 전역에서 명확한 게임 플랜을 갖고 팀으로서 리버풀을 저지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리송 선수가 공을 방출하죠. 중앙적으로 공을 전개하는데, 풀럼 선수들이 하나, 둘, 셋, 넷 연쇄적으로 공이 가는 곳을 맞춰서 빠르게 압박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공이 들어갈 때 측면에서 가운데로 침투해주고, 전방에서 뒤로 내려와주고, 후방에서 앞으로 달려들어주면서 공이 오는 곳에 맞춰서 두세 명이 쪼여주는 거예요. 1명, 2명, 3명이 연쇄적으로 움직이니까 리버풀이 패스를 가는 흐름들을 조금은 예측하듯이 밀착해서 방어를 했다. 그래서 리버풀이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실수를 범하면서 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것, 바로 측면에서 호베르토 피르미노가 공을 확보하는 순간에는 3명의 선수가 에워싸잖아요. 사이드라인을 두고 한쪽 측면으로 막아놓고 나서는 확실하게 공을 뺏기 위해서 다른 패스 동선으로 벌려줄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은 바깥에서 오고, 공 근거리의 선수 3명이 한 번에 쪼여가지고 확실하게 뺏어내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대단했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도 확실히 달려들었지만 그 개인이 압박과 공 뺏기에 실패했을 때 그 다른 선수 2차, 3차 움직임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4-5명의 선수들이 공을 따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르면 또 움직이고, 또 움직여서 결국은 빼앗아냈다. 리버풀 선수들도 그 공을 따내고 다시 연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고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빠르게 기민하게 연쇄적으로 움직이니까 리버풀 선수들이 결국 공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시어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럼은 리버풀이 태세를 갖추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여러 명이 달려드니까 툭툭툭 연결해서 플레이하려던 것이 당황하고, 공이 삐끗하고 컨트롤이 어긋나면서 풀럼에게 쉽게 공을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리듬을 살리면서 경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풀럼이 스로인으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차단됐고, 리버풀이 자랑하는 쇼트 카운터, 빠른 역습을 저지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은 상대 공격을 차단하자마자 빠르게 좋은 패스, 정확한 패스, 빠른 속도를 통한 돌파라든지 전환 패스를 통해서 바로 상대 문전을 타격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속공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지하는 압박을 풀럼이 보여준 겁니다. 지금 보시면 풀럼의 스로잉 공격이 차단됐을 때 빠르게 달려와서 케바노가 압박해주고, 이 케바노의 압박 속에 판데이크가 그래도 어찌어찌 공을 중앙 지역에 파비뉴에게 연결했는데, 파비뉴가 이제 연결되고 전진하는 동선에 맞춰서 뒤로 들어가서 막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그 동선에 맞춰서 압박을 해줍니다. 압박을 해주면서 흘러나온 공조차도 사실은 다시 리버풀 선수들이 살려내서 알렉산더 아놀드에게 연결했는데, 이 장면에서도 페레이라가 다시 쫓아가고, 또 왼쪽에 있는 데코르도바 리드도 쫓아가서 결국엔 알렉산더 아놀드가 이 2명의 압박을 벗어나서 패스까지 했지만, 그 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풀럼의 뒤에 있던 수비수가 차단해가지고 다시 풀럼의 소유권을 잡게 된 것이죠. 앨런 시어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선수가 놓치면 바로 두 번째 선수가 달려들고, 바로 공을 빼앗지 못하지만 리버풀 선수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다. 리버풀 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면서 어떻게든지 결국 소유권은 풀럼이 가져왔다는 얘기인데요.
수비만 잘한 게 아닙니다. 공격할 때는 리버풀이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니까 골키퍼가 롱킥으로 바로 뒷공간을 때려줬어요. 게다가 페레이라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선수를 통해서도 공을 전개하고 케바노를 통해서 전개하고 미트로비치가 사실은 이제 전방에서 뚝심 있게 버텨주고 공을 받아주고 압박을 같이 해준다면 양옆의 윙어들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푹 차서 이 쓰리톱이 달려들고 또 5, 6초 만에 상대 문전을 바로 보낸 이후에 중앙 미드필더들까지 또 풀백까지 플럼 선수들도 빠르게 달려 올라가서 공을 주변으로 많은 선수들을 확보했고 그러면서 마치 리버풀의 축구처럼 플럼도 보여주면서 리버풀을 괴롭혔다. 골키퍼부터 공격진으로 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리버풀도 활동량, 이동거리가 길어지면서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페레이라 선수의 전방 압박, 끝까지 가는 압박 보세요. 마티프가 공을 잡았을 때 빠르게 압박하죠. 그 다음에 판데이크에게 연결했을 때 그대로 따라가죠. 판데이크가 당황해서 골키퍼에게 백패스하니까 거기까지 따라가면서 끝까지 쫓아갔죠. 그 다음에 그 뒤로 다시 알리송이 판데이크한테 패스하니까 미트로비치가 쫓아가서 부딪혀줍니다. 바로 공을 뺏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판데이크가 정확한 패스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플럼 선수들이 공을 빼앗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압박을 최대한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리버풀이 경상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먼저 앞서가는 골까지 넣은 것이죠. 지금 이 장면도 보시면 리버풀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전개하는데 5명의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서 진을 치고 막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포백 라인은 각각 리버풀의 선수들을 한 명씩 근거리에 붙어서 마크한 것입니다. 대인 방어가 아닙니다. 한 명씩을 마크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2-3명이 그 공의 위치에 따라서 움직여줄 수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공이 다음에 갈 패스의 위치를 찾아서 움직이는 사전의 움직임과 계획된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조직력으로 리버풀을 제어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플럼은 에너지가 넘쳤고 환상적인 경기력으로 이날 승점을 얻을 자격이 있었다라고 시어러가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클롭 감독이 웃으면서 상대의 잘하는 선수를 잘 칭찬하기로 유명한 감독이다 보니까 미트로비치와 딱 악수를 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볼을 툭 치면서 뺨을 때려요. 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너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세르비아 대표 공격수인 미트로비치 마침내 포텐 터졌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 리그에선 잘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선 안 통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지난 시즌에 무려 43골을 챔피언십에서 기록하면서 득점왕을 차지했죠. 득점 2위를 차지했던 솔랑키 선수가 29골이었으니까 그야말로 압도적인 득점왕이었는데요. 아무리 이부 리그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40골을 넘게 리그에서 넣은 선수라면 분명히 남다른 결정력과 경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리버풀을 상대로 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확실하게 보여줬고 왜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세르비아의 주전 공격수인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트로비치의 활약에 대해서는 이안 라이트, 아스널의 레전드 공격수 출신인 이제 패널이 분석을 했는데요. 플럼의 수비도 잘했지만 미트로비치를 통한 공격도 좋았고 좋은 위치 선정으로 리버풀 수비에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지금 보시면은 안드레아스 페레이라의 압박과 흘러나온 공 속에서 미트로비치가 공을 받아서 문전 왼쪽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발끝으로 툭 차는 슈팅이 아쉽게 빗나가면서 경기가 시작됐거든요. 이안 라이트는 미트로비치가 힘이 좋은 선수고 그를 통해서 문제를 야기했다. 이렇게 좀 우격다짐으로 치고 들어가서 투박하다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힘과 운동력을 갖고 있는 선수는 리버풀 수비를 충분히 흔들 수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 선수가 마르코 실바 감독이 과거 중용했던 히샬리송과 같은 조금 패턴의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통해서 리버풀전에 어떻게 또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에버튼 시절에도 머지사이드 더비에 강했던 히샬리송인데 이런 그 우당탕탕 선수가 왜 중요한지를 좀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도 케바노의 크로스 패스를 미트로비치가 헤더로 연결했다면 건드리기만 했다면 골이 될 수 있었던 좀 일찍 선제골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아쉽게 놓치긴 했거든요. 그래도 좋은 위치 선정, 힘있게 상대 수비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직선적인 축구를 통해서 리버풀을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런 미트로비치의 헤더 능력이 골로 이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케바노가 이제 수비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들어온 라이트백 테테에게 툭 공을 밀어줬고 테테가 이제 크로스 패스를 올리게 되는데 멀리서 이미 미트로비치가 뒤에서 들어오면서 손을 들고 있죠. 나한테 크로스 해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홀란 선수의 맨시티전 움직임을 분석해 드렸듯이 공격수, 9번 공격수가 맨 앞에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전후 움직임을 통해서 앞에 갔다 뒤로 갔다 움직이면서 수비수들을 현혹하고 수비수의 뒤에서 들어올 때 위협적이다. 지금 테테의 크로스가 올라올 때 미트로비치가 뒤에서 들어와서 헤더 슈팅을 하고 수비수들이 이제 뒤에서 들어오니까 견제할 수 없는 상황, 시선에서도 놓치게 된 상황이 돼서 헤더골을 내줬잖아요. 알렉산더 아놀드가 사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대인 수비, 드리블 상황에서 수비 좋고 공격 전개력, 킥력 너무나 좋지만 공중볼 경험에서 확실히 풀백으로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시면 다른 선수들이 센터백들을 비워놓게 하고 미트로비치는 오히려 풀백과 1대1로 붙어서 공중전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위치 선정을 가져갔거든요. 게다가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도 공을 보고 본인의 앞에 있는 선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뒤에서
들어오는 미트로비치를 완전히 놓쳤고 미트로비치가 힘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파울범하지 않고 충분히 몸싸움 정상 경합 상황을 통해서 헤더를 이겨서 골을 넣은 것입니다. 미트로비치가 이렇게 최전방에서 9번 공격수로서의 힘있는 공중전만 잘한 게 아니라 연기 능력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리버풀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으로 넘어갈 때 미트로비치가 자기 진영 페널티 에리어 앞에서 공을 잡았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힘도 있고 운동 능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속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끌고 올라가는데요. 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혼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리버풀 수비수들이 따라오지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흔들어주고 탈압박하는 능력이 너무나 대단했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접어서 전환 패스를 페레이라 쪽으로 줄 때도 홀드업도 좋았고 전환도 좋았고 패스까지 정확했기 때문에 좋은 역습 장면으로 이어졌잖아요. 미트로비치라는 이런 확실한 좋은 9번 공격수가 있다는 것이 리버풀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를 또 하나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장면도 리버풀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던 상황, 1대1로 팽팽하던 상황에서 역습 기회가 나온 것인데 리버풀의 최종 수비수들까지도 사실은 하프라인까지 전진해서 경기하잖아요. 리버풀이 이렇게 라인을 높이는 게 분명히 위험하다. 미트로비치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면서 배후로 넘어온 롱패스를 잡아서 뛰어들어갔는데 여기서 판데이크 앞에서도 현란한 조금은 유려한 발재간을 통해서 파울을 유도해냈습니다. 본인이 이제 힘이 좋고 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역습 상황에서 달려들어가서 앞설 수 있는 속도도 갖고 있고 발재간도 갖고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무릎이 접촉했고 명확하게 공을 빼낸 상태에서 파울이 들어왔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맞다. 이안 라이트는 판데이크가 항의를 했지만 미트로비치의 플레이에 의해서 리버풀 수비수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엔 페널티킥을 내줬고 페널티킥도 잘 처리하면서 미트로비치가 대단한 폼을 보이고 있고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리버풀을 상대로 이길 뻔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앨런 시어러도 미트로비치는 수비수들에겐 상대하기 끔찍한 호러블한 선수다. 매우 공격적으로 호전적으로 박스 안으로 달려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물론 이런 플럼의 좋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리버풀이 2대2로 무승부를 끌어냈어요.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살라 선수의 엄청난 폼을 통해서 완승을 거뒀던 리버풀인데요. 하비 엘리엇이 교체로 들어와서 정말 다르윈 누네스와 함께 경기의 차이를 만들었죠. 엘리엇의 기점 패스, 살라의 크로스 패스, 다르윈 누네스가 환상적인 라보나킥, 발 뒤꿈치 논스톱 슈팅으로 첫 번째 동점골을 넣었고요. 또 경기 막판에는 알렉산더 아놀드가 전진 크로스를 올린 것을 다르윈 누네스가 툭 밀어주고 살라가 가볍게 밀어넣는 정말 좋은 간결한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동점골까지 넣었는데요. 물론 여전히 리버풀 만만히 볼 수 있는 팀이 아니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한다면 분명히 조금은 부상자의 문제와 마네의 이탈 등으로 인해서 밀도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팀이고 여전히 맨시티와 함께 빅6 중에서도 빅2라고 볼 수 있겠지만 토트넘이 개막전에서 보인 경기력이라면 리버풀과 비등하게 겨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사우스햄튼과의 개막전에 사우스햄튼이 너무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있긴 한데요. 만약 토트넘이 첼시와의 2라운드 경기에서도 그런 강력함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리버풀과 더불어서 맨시티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우승 경쟁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 월요일 0시 30분에 토트넘이 첼시와 원정 경기로 2차전 치르고요. 리버풀은 8월 16일 화요일 새벽 4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와 2차전 치릅니다. 2022-2023 시즌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 프리미어리그의 핵심 소식과 현지 분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